보통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처음 접하는 게 주식이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3년 당시에 한국경제TV를 틀면 여기 뉴스처럼 2003년 뉴스 기사인데 김동조 소장, 그리고 또 2003년 기사인데 최승욱 소장, 네, 이런 분들이 거의 틀면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하셨죠. 그분들의 책도 사보고 이제 강좌도 샀는데 당시에는 비디오 강좌라 그래가지고 돈을 내면 비디오를 소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강좌를 사보면서 차트 매매로 처음 이렇게 주식에 발을 들였던 시기가 한 2003년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쯤에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뭐였냐, 바로 종목마다 붙어있는 이런 세력이, 이게 주가를 움직인다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이걸 그림처럼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읽어내서 돈을 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세력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내는 이게 트렌드였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이후에는 가치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하죠.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성장이 확 둔화되죠. 기업들 간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많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기업 간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산업의 이익이 금융위기로 급감했다가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익 대비 저평가된, 그러니까 동종 업종 대비 뭐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아니면 이익 대비 저평가된 기업들을 고르면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 중소형 가치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는 성장주 투자가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켰죠. 왜냐면은 FAANG, 팡 주식들이 굉장히 높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구글도 마찬가지로 한 2015년, 16년 요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성장주 열풍이 불었죠. 이렇게 주식시장에는 시기마다 이렇게 트렌드가 있죠. 그런데 우리 채널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건 뭐 차트도 아니고 가치 투자도 아니고 성장주 투자 쪽에 좀 가깝긴 하지만 완벽히 그쪽도 아니죠.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이 경제의 큰 흐름, 이 빅픽처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산업과 이렇게 종목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정석적이고 검증된 교과서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뭐 유행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어떤 회사가 재무적이든 뭐 이익이든 간에 이런 측면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기업을 사서 묻어두면 된다, 그럼 언젠간 올라간다, 이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트가 딱 보기에 상승할 만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 나는 거고, 혹시나 떨어지면은 정해진 방식대로 손절하고,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하죠. 아니면 회사의 꿈과 희망 같은 걸 보고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노동력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귀찮지 않은 그런 투자 방식들이 굉장히 선호되죠.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 하는 이런 탑다운 방식의 정석적인 방식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경제지표를 봐야 되고 통화정책, 뉴스 이런 거 모니터링 하면서 경제의 큰 흐름이 어떻게 변하나 요거 보면서 우리 투자의 시나리오를 계속 점검해 나가야죠.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서 이게 성장하는 산업과 후퇴하는 산업이 보이는데, 성장하는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산업 안에서 종목을 또 찾아낸단 말이죠. 뭐 이것만 합니까? 산업과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거시경제적으로 호황의 마지막 국면에 있다든가 아니면 폭락을 알려주는 이런 경제지표가 막 늘어난다 그러면 투자의 비중을 오히려 줄이죠. 그래서 뭐 채권, 금, 뭐 달러 이렇게 비중을 배분하는 이런 투자를 하죠. 지금이 약간 그런 초입 단계긴 한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공부할 게 많고 할 일이 많은 게 바로 이런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지만 어차피 제가 해드리면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편하게 시청만 하시면 된다는 거, 이게 또 유튜브의 장점이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면 제가 이런 노가리를 안 털고 그냥 정보 전달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찐팬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틀어놓고 아니면 꼭 듣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셔야 채널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뭐 저도 찐 구독자님들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노가리를 초반에 막 푸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경제 지표를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 경제의 큰 흐름에 변화는 없는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중학교 정도만 졸업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 얘가 정확히 몰라서 틀린 소리를 한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만 이 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전날이죠. 4월 14일에 미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 소매 판매 지표라고 부르는 이 지표가 발표됐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매 및 식품 서비스 회사를 대상으로 한 월간 사전 소매 판매,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왜 사전 소매 판매 조사 자료냐 이렇게 부르냐 하면, 미국 인구조사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얘네들이 조사를 하는데 미국에 약 300만 개 이상의 소매 판매 업체 및 식품 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작위로 5,500개 회사에 설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사전 추정치를 발표해 준 게 바로 전날에 발표된 소매 및 식품 서비스 회사를 대상으로 한 월간 사전 소매 판매 자료라고 불러요. 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인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복잡한 걸 알 필요가 없죠. 그냥 편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미국의 소비를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완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미국 소매 판매의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증가율 지표입니다. 사실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은 매도 타이밍보다는 사실 매수 타이밍에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화살표 친 부분들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소비라는 게 어떻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기본적인 소비는 항상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코로나 위기 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휴지 안 쓰시고 치약 안 쓰고 밥을 두 끼만 먹고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경기 침체 상황이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얘기가 좀 틀려져요. 필수 소비재죠. 우리가 진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제외한 사치품이나 아니면 내구재 같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소비를 좀 뒤로 미룹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나중에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차트에서 이렇게 회색 부분이 주식시장이 반토막 이상 났던 이런 거대한 경기 침체와 폭락의 구간 또는 코로나 구간인데, 자, 코로나 구간은 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을 저희가 볼게요. 2008년을 보면 좀 편한데, 경기 침체가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가요. 마이너스가 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오히려 역성장을 한다,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덜 소비한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즉 디플레이션 상황이 길어지려고 하면 항상 나서서 이렇게 경제를 살리려고 소비를 촉진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 같은 이런 각국 중앙은행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마구마구 돈을 풀어주시면서 소비를 늘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럼 차츰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자, 그림의 화살표 친 부분들을 보시면 점점 소비 증가율이 쭉 늘어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런 구간들이 확실히 주식 투자를 하기 좋은 대세 상승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 그동안 감소했던 소비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턴 어라운드 되겠죠. 또는 이렇게 판매량이 확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면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봅니다. 10개 기업 중에 8개 기업 이상은 다 올라가니까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소매 판매 증가율이 이 앞 차트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드는 기간이 항상 생기죠. 이때는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때였죠. 코로나 직전에도 그렇고 폭락 전에 항상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지금도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왜 이렇게 소매 판매 증가율이 줄어드는 기간이 나타나냐? 아무리 경제가 호황으로 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담배를 원래 한 개 피던 분이 경제가 너무 좋아요. 호황이면 2개를 동시에 피진 않죠. 밥을 3끼 먹다가 4끼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호황이라도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채널에선 자주 설명드렸죠. 이렇게 소비 증가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일 때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됩니다. 자, 이 붉은 선이 뭐냐? 기업들의 설비 투자예요. 제품이 아주 잘 팔리는 호황 구간에서는 기업들이 이렇게 설비 투자를 거의 맥시멈으로 늘리죠. 인원도 많이 뽑고 기계 설비도 들이고 하면서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자, 반면에 소비 증가율은 점점 이렇게 둔화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는 이런 구간이 항상 나타났죠. 지금도 보면 설비 투자는 굉장히 높은데 역시나 우리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비 투자를 굉장히 늘려놓고 생산을 늘렸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 치열해져요.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다른 기업보다 더 팔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생산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소비가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업의 이익률이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 증가율은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이런 구간들, 이것도 점점 낮아지고 있죠. 열대 설비 투자는 상당히 높은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막 몇 년 내에 다가올 이런 폭락의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전날 발표된 소매 판매 증가율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지금 당장 뭐 현금화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악화돼 있냐? 확대한 그림이거든요. 이게 지난 2006년 정도 수준으로 한 6.9예요. 이 정도면 아직도 뭐 조금 남아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더 속도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관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소비를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발표된 소매 판매 세부 항목 중에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를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유가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휘발유 판매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수량을 사도 그만큼 금액이 더 늘어난 걸로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으로 위에서부터 슈퍼마켓, 음료, 음식, 그리고 운송과 가솔린 이 판매를 제외한 전체 소매 판매 그리고 푸른색 액세서리 순서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음식과 음료 이 두 번째 갈색 선은 약간 상승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운송과 가솔린을 제외한 소매 판매는 거의 이렇게 횡보하는 수준에 있고요. 슈퍼마켓 부분도 그렇고 옷 액세서리 부분도 횡보하는 국면,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더 증가하지 않는 국면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당 부분의 소매 판매액 증가가 최근 유가 상승과 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소매 판매액 전체가 상승한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일 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해결되고 유가와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갈수록 이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긴 해요. 그래서 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 뉴스 기사처럼 그동안 인도의 경우에는 밀 재고량이 좀 충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품질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로 맞춰져 있던 이런 수출 노선 문제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배를 장기 계약하고 그러면은 변경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밀 수출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가 밀의 수출량을 크게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 그래서 밀의 수출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공급 부족이 많이 완화될 거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 눈치 없이 인도가 러시아에서 원유를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까지 또 있죠. 이런 뉴스들은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뉴스인데 일단은 인도가 대체 왜 이럴까? 그리고 앞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걸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인도는 일단 지도상으로 봐도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죠. 근데 뉴스에 나와 있는 대로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틈만 나면 국경에서 혈투가 벌어져요. 중국과 인도는 58년이나 국경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2008년에 국경 분쟁이 마무리됐어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도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갑자기 우호적인 관계를 깬다거나 그러긴 쉽지 않겠죠. 이런 소식은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뭐 추가 급등보다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다 이런 뉴스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소비가 인플레이션으로 앞으로 급격히 감소하는지 여부인데 당장은 유가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소매 판매 증가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좀 줄이는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은 후원해 주신 분들께 말로 때우지 않고 감사의 의미로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영상 설명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